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독감 무료 접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일부 노출된 건데 2주 정도 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에 합의했습니다. 2만 원씩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통신비는 만 16세에서 34세, 65세 이상만 선별 지급하기로 했고 대신 초등학생까지만 주기로 했던 돌봄 비용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제기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직접 여야 지도부를 찾아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이 군복무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아들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수차례 통화한 추미애 당시 당대표 보좌관과 지원장교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 혐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과세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100원짜리 유령 법인을 세워 다주택 투기를 하는가 하면 동네 주민들이 돈을 모아 갭 투자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선 정부가 지금까지 불법 사금융자 861명을 검거했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에게 연 이자율 3만%를 받는가 하면 청소년에게 아이돌 콘서트 티켓 살 돈을 줄 테니 나중에 돈을 더 달라는 식의 신종 수법도 썼습니다. 정부가 올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억제한다며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했는데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하려던 독감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되어 버렸죠. 일부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만약 사실이라면 품질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박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백신 조달업체 신성약품이 유통 과정에서 냉장 온도를 유지하지 않은 사례가 신고돼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백신은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맞을 물량입니다. 품질 검증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오늘 일시 중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약품은 정부와 1259만 명분을 계약했는데 이 중 500만 명분은 이미 의료기관에 전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공급업체가 백신을 지역별로 분배하며 차에서 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영상 8도 이상으로 보관되면 단백질 함량이 낮아져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효과가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지난 8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 백신은 이번 일과 상관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문제가 되는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적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변질된 물량이 많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국민의힘이 통신비 전 국민 지원 대신 독감 무료 접종을 늘리자고 했을 때도 백신을 더 만드는 데는 몇 달이 더 걸릴 거라고 했었거든요.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감 백신의 효과는 접종 후 2주 뒤에 나타납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감안해 예년보다 독감 접종을 서두른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틀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만 18살 이하 청소년과 임신부 예방접종은 백신 안전성 검사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저희가 품질 검증하는 데는 대략 길게 잡아서 한 2주 정도를 잡고 있고요. 그 이전에 어느 정도 검사나 검토가 진행이 되면 그 전 일에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물량이 많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 생산은 공급까지 몇 달이 걸리고 수입은 이보다 기간이 더 걸립니다. 다음 달 중순 시작될 만 62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은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보다 국가 접종이 한 달 정도 빨라져 준비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일반 병원 등에서 할 수 있는 유료 접종은 계속 진행됩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은 1,100만 명분입니다. 방역당국은 유료 접종 백신의 경우 국가 조달 물량과 유통 경로가 달라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신성약품은 어떤 곳이길래 이번 무료 접종 백신의 대부분을 배송하기로 했던 걸까요? 신성약품은 국가사업에는 처음 참여한 거라고 합니다. 박은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신성약품 본사입니다. 운반용 팔레트에는 독감 백신을 취급한다는 테이프가 붙어 있고 의약품 운반 차량이 보입니다. 이곳에서 출고된 독감 백신 500만 명분의 일부가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성약품은 이번에 1,100억 원 규모의 4가 독감 백신 조달 입찰을 따내면서 국가 사업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앞서 그간 백신을 조달했던 업체들은 다른 의약품의 국가 입찰에서 입찰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신성약품이 백신 조달 시장에 진입했고 백신 관리 경험이 부족한 것이 이번 일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보건당국이 백신 입찰 가격을 다소 낮게 책정해 주요 업체들이 입찰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신성약품 측은 물론 서울 사무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백신이 배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이 됐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강대엽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우선 신성약품이라는 곳이 어떤 업체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의약품 도매 업체입니다. 제약 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조달해서 병원이나 약국에 이런 의약품들을 유통하는 사업을 해온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배송 때 어쩌다가 이렇게 상온에 노출을 시킨 겁니까? 이거 사실 상식 아닙니까? 네, 큰 냉장차에 백신을 싣고 공터로 이동해서 또 그곳에서 작은 냉장차로 또 백신을 옮겼는데요. 네. 냉장차 문을 열고 이 작업을 했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 온도 유지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백신처럼 이 온도에 민감한 물질들은 섭씨 2도에서 8도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창고에서 배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상온에 얼마나 오래 노출되는지가 중요한데 신성약품 측은 길어도 5분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차량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 전량 폐기는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배송기사들이 냉장차 문을 또 한참 열어두고 야외에 백신이 담긴 상자를 쌓아둔 채로 확인 작업까지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 백신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그러면 이 업체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의약품을 유통할 때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 업무 정지 처분과 또 벌칙 처분이 있는데요. 네.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처분 양형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체적인 품질을 점검해보고 백신을 폐기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지만 병원도 많이 불편했겠습니다. 네, 당장 오늘부터 접종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이 된 거죠.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 접종 대상이었던 임신부와 청소년들은 큰 불편을 토로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예방접종을 맞고 학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내일 가야 돼서 학원 스케줄이 꼬이니까 네, 많이 불편해요. 네, 소아청소년과 병원에도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는데요. 네. 병원들은 보건당국으로부터 별도의 대응 지침을 받지 못해서 환자들의 전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일선에서 굉장히 혼란이 심했었네요.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주한미군이 확진자의 격리 해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네, 주한미군은 오늘 확진자 중에서 21일 동안 격리된 인원은 양성 판정이 나와도 격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기존엔 7일 이상 무증상이어야 하고 24시간 안에 2번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해제가 됐는데 이 기준을 완화한 거죠. 다만 무증상일 경우로 한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양성으로 나와도 격리를 해제해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완화할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양성 판정을 받아도 20일이 지나면 또 전염성이 없어진다는 의학적 근거를 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한국질병관리청의 협조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미군 사이에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지침도 그런 취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나라도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 뒤 열흘 동안 증상이 없으면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다만 무증상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일각에선 이런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지금까지 강대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겨울 혹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번질까? 그래서 당초 일찍 독감 백신을 맞으라고 한 거였죠. 그렇다면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독감은 오한과 근육통, 코로나19는 후각과 미각 기능 저하를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차이가 미세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 이비인후과 의원입니다.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은 보통 10월 이후에 많이 접종하는데 올해는 일찍부터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인 만큼 코로나 유행하고 독감까지 같이 유행하게 되면은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맞으러 왔습니다. 독감 자체도 걱정이지만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큽니다. 이제 예년에 잘 안 맞으시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예방을 이제 하시려고 오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코로나19와 독감은 모두 열이 나고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과 근육통을 동반합니다. 다만 독감은 급작스러운 오한이 나타나고 코로나19는 후각과 미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있다는 게 차이지만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증상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독감 유행세는 예년보다 주춤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여러 감염병이 동시 유행할 수 있는 만큼 고강도 대응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1명으로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도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하는 건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61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51명, 해외 유입은 10명입니다. 지난 20일 38일 만에 100명 이하의 확진자를 기록한 뒤 사흘째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소세에 방심하면 안 되겠고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을 내려갈 때 하산길이 더 위험한 셈입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에 대해서는 통제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독감은 백신 예방접종으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고 치료제도 충분히 비축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계절 독감 환자는 약 108만 명으로서 2019년 약 430만 명분, 2020년 6월까지 약 209만 명분의 치료제 공급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한편 서울은 누적 확진자가 처음으로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부산에 사는 남성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장례를 치르는 등 나흘간 순천에 머물렀습니다. 그 뒤 확진 판정을 받았죠. 순천시는 자가격리자가 이탈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산 북구청과 이 남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은 지난 6일 한 식당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후 지난 17일에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전날 버스를 타고 전남 순천에 도착한 남성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친척집에 하루 머물렀던 이 60대 남성은 이후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사흘간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19일 친척과 자가용을 타고 부산으로 돌아간 뒤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자가 친척들에게 확진 사실을 알릴 때까지 순천시는 다녀간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부산북구청은 순천에 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확진자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당연히 북구 본인의 거주지에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환자 집 문 앞에 그 자가격리 관련된 물품까지 배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루 두 차례 체크도 부실했고 자가격리 앱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설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장례식장 CCTV로 확인된 접촉자 171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의 부인도 확진되면서 친척과 버스 승객 등 숨은 접촉자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해당 남성과 함께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부산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총리실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정세균 총리가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도 가졌던 만큼 우려가 컸는데 다행히 정 총리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9시 이화여대에서 열린 그린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한 데 이어 10시엔 정부 서울청사에서 화상 국무회의에 참여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와 미래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어떻게 이뤄나갈지 좋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에 정 총리는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코로나19 검사와 함께 자택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직원은 민정실 소속 국장으로 국회 담당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정 총리는 지난주에 해당 국장을 만난 적이 없지만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에 열릴 예정이던 정 총리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도 취소됐습니다. 정 총리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 회동을 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정 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을 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후 6시 반쯤 정 총리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된 개천절 집회에 그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단체들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개천절 집회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자 차 안에 있으니 문제가 없을 거다 이거죠.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희생으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줄면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준비하는 것은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불법 집회를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단체와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등은 SNS에 코로나 재확산을 의식한 듯 또다시 종전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차 안에 있으면 코로나와 상관없다며 집회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총회 영상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인데 코로나19 국제사회 협력과 함께 남북관계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영국이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다음 달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은 군인 2만 명을 동원해 가장 피해가 큰 마드리드 주민의 이동 제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광장. 시민들이 일부 봉쇄를 고려 중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I don't think it will work because I just see so many people about every day and I don't think you can control the peace and control everyone. 영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전염병 상황에서 결정적 순간에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늦추지 못하면 다음 달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If we can bring forward the goal of 500,000 tests per day from the end of October, then of course we will, and we're pushing that as hard as we can. 이에 따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주가량 술집과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미니 봉쇄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봉쇄 카드를 고민하는 건 다른 유럽 나라들도 마찬가지. 지난 주말 3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 지역 주민 85만여 명의 이동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독일 미넨 역시 자체적으로 모임 인원수 제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는 등 유럽 각국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여야가 4차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추경안이 오늘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한빛 기자, 여야가 추경 처리에 어떻게 합의했는지 일단 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여야가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지급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관심이었는데요. 추석 전 지급이 목표였던 여당이 한발 양보하는 쪽으로 결국 정리가 됐습니다. 여당이 추진했던 원안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해주자는 것이었고 야당은 이에 반대했었는데요. 최종 합의안은 지원 대상을 16세에서 34세로 그리고 65세 이상에 한해서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직후 나왔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쟁점 중 하나였죠. 전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역시 여당이 야당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취약계층 105만 명을 더 늘려서 2,005만 명이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까지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 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추경안은 오늘 처리되는 겁니까? 이제 다른 변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경안은 오늘 밤 늦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 시간은 오후 2시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여야 간상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예결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 시각이 밤 9시로 늦춰졌고 본회의는 밤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추석을 일주일쯤 앞두고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추석 전에 상당 규모의 추경안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번 추경안이 역대로 보면 11일 만에 처리하는 최단 기간이고 여야가 합의한 날 바로 처리한 기록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지원 대책 중 논란이 됐던 게 12개 고위험 시설 중에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거죠. 논란이 일자 결국 이 둘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땜질식 정책들이 혼란과 불법을 부추긴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돼 수개월째 영업을 못하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입니다. 당초 접객원으로 부르는 도우미가 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뻔했지만 정부 방역에 적극 협조한 만큼 막판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불법 딱지를 붙여놓고 선심 쓰듯이 100만 원을 준다는 불만입니다. 이제 영업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금은 음식점이나 단란주점보다가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게 실정이거든요. 비슷한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은 접객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에 문의를 했더니 인력을 제공하는 보도방을 통해 접객원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강남 단란주점에는 아가씨가 다 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0분. 금방 불러드릴게요.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도 찜찜하다는 반응입니다. 술과 음식물을 판매하지 않는데 정부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유흥시설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단순한 업태 구분과 주관적인 유흥성 판단이 논란을 만든다며 현실을 반영한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국회에서 이른바 공정경제 3법 논의가 속도를 내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를 만났습니다. 박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소연했는데 여야 지도부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도영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의 공정경제 3법 추진 소식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박 회장은 공정경제 3법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지금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그 지경에 처해 있는데 여야가 합의하면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대표는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법안 통과 의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듣는 과정도 거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경제계도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데 동의합니다. 야당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마저 공정경제 3법에 공감을 표하면서 재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김 위원장과 10여 분의 짧은 면담을 마친 박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면담 직후 과거 자신이 만들었던 경제 민주화 공약은 지금보다 더 강했다며 우회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일은 송경식 경영자 총협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도대체 공정경제 3법이 뭐길래 경제단체장이 이렇게 국회로 달려간 걸까요? 정부와 여당은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재벌 일가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일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일가는 현대차를 실어나르는 계열사 글로비스의 지분을 29.9% 갖고 있습니다. 30%가 넘으면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정부 여당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위 규제를 받는 기준을 20%로 낮추려고 합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겠다는 거죠. 하지만 기업들은 총수 경영권이 사라지고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총수를 감시하는 감사 선임을 놓고도 논란이 거셉니다. 지금은 이사를 먼저 뽑고 그중에서 감사를 선임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를 따로 뽑아야 합니다. 대주주가 지분을 얼마를 갖고 있든 의결권도 3%로 제한되고요. 당정은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키워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거라고 설명하지만 투기자본이 적대적 M&A에 나서면 막기 어렵다며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 감독법은 그룹 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인데 지금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하면 이중규제라는 게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다 보니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에 공감을 드러냈지만 당내에서는 일부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중론을 제기한 주호영 원내대표와 갈등설까지 불거지면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경제민주화에 반대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며 3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목소리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인식이 돼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냥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얘기를 반영하는 건지 그걸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앞서 김 위원장이 3법에 공감을 드러낸 뒤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와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무위 소속 김의곤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유보적 입장이라면서도 코로나19 상황에 과도한 규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법사위 소속 장제원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자유시장 경제를 더욱 튼튼히 할 법이라며 김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김 위원장과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일축했습니다. 전혀 사실무근 어디서 보든 좀 찾아줘요. 아주 사실과도 다르고. 경제민주화와 보수정당의 색깔을 놓고 공정경제 3법을 향한 당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낼지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내뱉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추 장관은 죄 없는 사람 잡을 것 같다고 했는데 야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며 국회의장이 경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끝난 뒤 회의가 잠시 정회된 시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옆에 앉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를 하다 야당 의원을 향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검사 안 하고 국회에 나기를 참 잘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여러 잡을 것 같아. 지난 7월 소설 스신에 이어 이번 발언이 논란이 되자 추 장관은 송구하다며 사과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조수진 의원은 서욱 장관이 많이 불편하시죠라고 얘기한 것을 두고 추 장관이 국방부도 장악했다며 비꼬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경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계속 이런 행위를 수수방관하시니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논란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담이었을 뿐이라며 옹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옆에서 먼저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냥 사담하면서 나온 얘기 같더라고요.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추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도 강경하게 맞서면서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인데 의도적인 휴가 신청서 누락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작 사건의 핵심인 추 장관이 개입했거나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전이 없거든요. 노태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 8개월 만에 서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서 씨의 전북 전주시 소재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관련 물증 확보에 나선 겁니다. 서 씨가 근무 중인 프로축구팀 구단 사무실에서는 서 씨가 사용하던 PC를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보다 하루 전 서 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했던 상급부대 지원장교 A대위의 자택과 군부대 사무실, A대위와 최소 3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A대위와 B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휴가 연장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친딸이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파주에서 의원 간담회를 하면서 논산에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특혜 휴가 의혹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은 픽뉴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속전속결입니다. 추 장관 아들의 검찰 수사 상황 얘기하는 것 같은데 추석 전에 뭐 결론이 나올까요? 어떤 식으로라도 수사는 추석 전에는 일단락 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이 동부지검 분위기를 좀 살펴보니까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다.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엄정 신속하게 처리할 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실제로도 지난 한 달 동안 소위 몰아치는 수사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국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추석 민심도 굉장히 중요할 테니까요. 네. 그렇다면 추 장관도 불러다가 조사를 할까요? 이 추 장관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이 동부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상황에서 구체적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단순히 피고발됐다고 소환할 수는 없다면서 일단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해서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그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 등으로 이 수사의 신뢰성이 좀 의심을 받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국정감사 때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 장관에 관한 조사가 서면으로라도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수사를 두고 동부지검도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열렸던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 추미애 장관이 문 대통령과 나란히 입장하는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이 100마디 말보다 이 한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앞서서도 지난 13일이죠. 이 추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아들 의혹 관련해서 송구스럽다며 사과의 취지를 밝히면서도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일각의 의심이다라고 사실관계를 부인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이래가지고 동부지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요. 네. 북한 매체가 추 장관을 옹호하고 검찰 개혁을 또 응원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봐야 됩니까? 네, 이 북한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에서 나흘 동안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을요.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났다면서 가히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기사를 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을 직전 장관, 조전 장관처럼 또다시 낙마시켜 검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불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면 무엇이냐 말이냐면서 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해서도 이미 국방부 장관이 직접 여러 번이나 규정상 적법하다고 밝힌 사안이라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추미애 편들기, 추미애 구하기로 보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정경심처럼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이 김건희 씨를 고발했던 시민단체가요. 네. 김 씨도 정경심 교수,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처럼 수사를 하라는 진정서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습니다. 네.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2013년 10월 두 건의 장고증명서 위조 관련해서 지난 7월에 김 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김 씨의 공소시효가 각각 이 다음 달에 이제 지나게 되는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보면 이례적으로 피의자 소환 없이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밤에 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서 기소한 바가 있잖아요. 이걸 지적하면서 정경심 교수처럼 수사하라 이렇게 촉구한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장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이 취지의 진정서가 접수돼서 지난 3월 재판에 네, 넘겨졌거든요. 검찰이 근데 공무원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 총장의 부인 이 김 씨는 증거가 없다고 각하 처리를 했는데 지난 4월에 이 장모 최 씨의 동업자이자 법적 공방을 벌였던 사업가 정모 씨 등이 이 장모 최 씨와 부인 김 씨를 고소 고발하면서 이 의혹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성역 네. 없는 수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 가족 사건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신동근 민주당 의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 가족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느냐면서 관련 질문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대한 추 장관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고발되어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고
네,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수사를 거듭 주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이번 주에 고발인 조사가 잡혔어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금요일에 고발인 정모 씨, 사업가 정모 씨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고발인 조사는 검찰 수사의 시작 단계잖아요. 네네. 근데 윤 총장 가족 사건 벌써부터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원래 형사 1부에 배당이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 검찰 직제 개편을 하면서 형사 6부로 재배당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형사 1부는 검찰에서도 사건이 많이 쌓여있기로 유명합니다. 그것도 골치 아픈 사건 위주로 말이죠. 네. 그런 형사 1부에서 이 사건을 꺼내서 형사 6부로 옮겼다는 거는 신속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형사 6부에는 정 씨가 고소 고발한 사건 외에도 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 부인 김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이 장모의 녹취 논란도 일고 있는 사건인데요.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복잡합니다. 조 기자께 듣겠습니다.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낸 남성이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습니다. 부끄럽긴 했나 봅니다. 알고 보니 현직 경찰이었거든요. 김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 차량 한 대가 지나가더니 갓길에 차를 세웁니다. 뒤이어 경찰 차량 한 대가 더 도착하고 차량 통행을 금지합니다. 지난 19일 터널로 들어가는 도로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현장에는 오토바이만 남겨져 있었고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남성은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부상을 입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순경이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순경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이 경찰관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30대 남성이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현장에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경기도 안성에서 붙잡혔는데 아버지 산소 앞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수를 한 겁니다. 김민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중곡동의 한 빌라 앞입니다. 한 무리의 경찰이 모여들어 주변을 탐문하더니 곧이어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대원들이 도착합니다. 아내를 죽였다는 남성의 자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 감시 끝에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수한 곳은 사건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경기도 안성이었습니다. 검거 현장입니다.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고 이곳에서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산소 위치를 파악하고 이곳에서 붙잡았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은 자해를 한 상태였는데 현장에선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도 발견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 남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협박죄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직후 바로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평소 피해자들에게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줬다면서 친한 사이였음을 강조한 피의자.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기란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화투 시비 살해 피의자는 혐의 인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평소에도 많이 다투었느냐는 물음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거쳐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폭력과 상해 등 전과 45범으로 알려진 피의자는 체포 후 경찰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CCTV 영상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풀 한 포기 찾아보기 힘든 남극에서 농사가 가능하다는 걸 아십니까?
기후에 상관없이 식물을 기를 수 있는 식물 공장 덕인데요. 지금까지는 그저 잎을 먹는 상추 정도가 다였다면 앞으로는 햇볕의 양과 온도도 맞아야 하는 수박이나 호박 등 다양한 과일과 채소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설이 내리는 남극 세종과학기지. 컨테이너 안에서는 초록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10년 전 극지연구소 연구원들의 먹거리를 위해 보내진 식물 공장으로 극한의 날씨에 관계없이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랜트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푸른 채소를 본다는 게 하나의 낙이 되더라고요. 농촌진흥청이 10년 만에 성능을 대폭 개선한 식물 공장을 남극에 다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기술의 한계로 상추와 같이 잎을 먹는 엽채류만 재배가 가능했는데 생육 조건이 다른 호박이나 수박 등 과채류도 동시에 재배가 가능해진 겁니다. 엽채류하고 과채류가 동시에 재배될 수 있는 온도 조건과 광량 조건을 여러 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해 식물 공장을 갖다 놓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식물 공장은 10월 중순 아라오노에 실려 남극으로 보내질 예정인데 이동 과정에서도 관리를 받아 이르면 올 연말부터 극지연구소 대원들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자산의 혁명 기술하고 접목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우리 앞으로 농생명 분야의 미래의 하나의 핵심 기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농진청은 기술을 보완해 식물 재배가 불가능한 중동 국가 등으로 식물 공장을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 혐의자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돈을 모아 아파트 갭 투자를 하는가 하면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단돈 100원짜리 유령 회사를 세워 집을 사들이며 수십억 원을 탈루하기도 했습니다. 송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갭 투자를 위해 10억여 원을 모은 서울 강북의 동네 주민 5명. 이들은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인 뒤 이 중 집이 없거나 한 채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셈이어서 아파트 가격의 최대 30%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처지가 됐습니다. 취득가액의 30%까지 이제 과징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의를 또 본래 명의로 돌리지 않는 경우에는 연마다 또 이행 강제금을 또 부과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본금 100원짜리 유령회사를 만든 A씨. 유령 법인을 통해 부동산 사모펀드에 수십억 원을 투자해 거액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가짜 경비를 지출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사모펀드와 법인, 건무머리 외국인을 비롯해 고가주택을 구입한 금수저를 대상으로 변칙적인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 행위를 적기에 검증함으로써 정당한 세금 없이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를 잡기 위해 주택 매입에서부터 구입 자금을 갚는 것까지 사실상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샅샅이 검증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송환진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은 지난해에도 역시 1위가 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폐렴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망 원인은 거의 바뀌질 않는데 사망률이 9위에서 7위로 우뚝 올라선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입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치매로 인한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치매 사망률도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의 치매 사망률이 남성보다 2.3배나 높았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률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79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전년보다 129명, 그러니까 0.9% 늘었고 하루 평균 38명이나 됩니다. 연령별로 보면 10대에서 30대까지는 사망 원인 1위가 극단적 선택인데 특히 20대는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평균인 11.3명을 크게 웃돌아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에 나선 정부가 지금까지 불법 사금융자 861명을 검거했습니다.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에게 27만 원을 빌려주고 다음날 50만 원을 갚게 하는 등 연이자율 3만%를 받기도 했고 청소년들에게 아이돌 콘서트 티켓 살 돈을 줄 테니 나중에 돈을 더 달라는 식의 신종 수법도 썼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향 선후배로 구성된 한 불법 대부업체의 사무실 안. 차용 증서가 방 안에 가득합니다. 통장이 명의로 2개 맞죠? 이들은 무직자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을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모아 고리 사채업을 했습니다. 27만 원을 빌려주고는 하루 이자가 23만 원, 다음 날 50만 원을 갚으라는 조건 등을 내걸었습니다. 최고 연이자율이 3만 1000%인 겁니다. 현행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제한 폭인 24%를 훨씬 뛰어넘은 불법 대출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배달원과 가사도우미, 유흥업소 종사자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로 그 수가 3,610명이나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진 가정이 늘어난 가운데 경기도 전역에 뿌려진 이런 불법 사채 전단지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9월까지만도 2배나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올 6월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언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검거한 사범만 총 861명. 특히 청소년을 노리고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살 돈 10만 원을 미리 내주고는 만 원 이상의 수고비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이라는 신종수법까지 최근 기승입니다. 도심지는 물론 주택가 부분에도 불법 광고 전단지가 무차별 살포되고 있다. 등록 대부 업체를 이용하셔야지만이 법정 최고 기준인 24% 이내의 이자율을 감당하실 수 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구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전이 필요해도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보다 수해 복구가 훨씬 더 급해 보입니다. 북한 체제를 선전해온 유튜브에서도 코로나보다 수해가 더 심각하다며 수해 복구가 한창인 그 내부 사정을 전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유튜브 계정입니다. 최근 연이은 태풍으로 수해 복구가 한창이라는 북한의 내부 소식을 유튜버 은하를 통해 영어로 전하고 있습니다. Many people thought the coronavirus pandemic was the worst thing the world had to face this year. However, recent series of natural calamities made us wonder if we were too quick to judge. 코로나19로 연초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이 수해 상황이 더 힘들다고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최근 북한 소식을 접한 탈북민 단체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표적인 사업인 원산 갈마 관광지구의 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죽은 사람들도 꽤나 많고요. 좀 산업 기반, 또 특히나 원산 갈마 그쪽에가 많이 진짜 침수 피해를 입었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도 연일 함경도 지역에서 진행되는 피해 복구 소식을 전하며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경제난으로 흐트러진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한성훈입니다.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었죠. 이탈리아에선 국회의원 감축 개헌안이 국민 70%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다음 의회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상하원 의원 수가 3분의 1씩 줄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7천억 원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 상자를 열어 개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원 감축을 묻는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졌습니다. Ho votato sì. Io penso che la maggior parte oggi voteranno tutti sì, perché ci siamo stufati di dar da mangiare a questi. 그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원수 감축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의회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상원 의원은 200명, 하원은 400명으로 의원 수가 각각 3분의 1씩 줄어들게 됩니다. Great occasion to fine-tune the Italian institutions that presently are not very efficient. 이번 개헌안은 이탈리아 연립정부의 한 축인 단체제 성향의 정당 오성운동이 지난 2018년 총선 때 저효율, 고비용의 의회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 국민 10만 명당 의원 수는 1.56명.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은 물론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많습니다. 오성운동 측은 의원 수가 줄면 의회 임기 5년을 기준으로 5억 유로, 약 7억 원의 혈세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7차례 의원 수 감축 시도가 있었던 이탈리아에서 이번 개헌안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이자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었던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사망이 미 대선의 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선과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유리하려면 최종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중요하고 그래서 서로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유언장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근거 없이 제기했습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연방 대법관. 하루 전인 17일 손녀 클라라 스페라에게 가장 열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은 긴스버그 대법관과 생전에 친밀했던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의 니나 토텐버그 법조기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That sounds like a Schumer deal or maybe a Pelosi or Shifty Schiff. So that came out of the wind. Let's see. I mean, maybe she did and maybe she did. 민주당 배후설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ow they want to impeach me again if I nominate somebody as I'm constitutionally obligated to do. 쉬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저열하다며 헌신한 고국에 남긴 긴스버그의 유언을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유언 실행을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 취임 후에 지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특히 지난 2016년 대선을 9개월 앞두고 공화당이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 전례를 지적했습니다. 이토록 대법관 후임 지명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유는 동성 간 결혼 등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종신직 대법관 9명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긴스버그 대법관의 별세 전에는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 비율이 5대4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해 인준받게 되면 6대3으로 바뀌게 됩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출장 마사지사를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310명이 무려 43억 원을 뜯겼습니다.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 마사지사를 보내지 않는 수법을 썼는데 입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출을 받은 이도 있고 150회에 걸쳐 9,500만 원을 입금한 사람도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피싱 사이트 조직의 간부를 막아섭니다. 동네사기 피한국법 위반이고요. 관련돼가지고는 중국에서 일한 것 때문에 접하러 온 거예요. 그냥 담배할게요. 어디 안 갈 거니까. 조직 폭력배 출신인 이들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출장 마사지 피싱 사이트 35개를 운영했고 피해자가 사이트를 보고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선입금을 받은 뒤 실제 마사지사는 보내지 않는 수법을 썼습니다. 1년간 피해자는 310명, 피해 금액은 43억 원이나 됐습니다. 시간대별로 해서 60분, 120분, 180분, 240분 이렇게 네 코스가 나눠져 있었고요. 그 금액은 15만 원인가? 선불금 15만 원에서 시작한 피해 금액은 한 사람의 많게는 4억 3천만 원까지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입금자명이 잘못됐다거나 환불을 미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건데 대출 한도까지 추가 입금을 하다가 낭패를 본 피해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더 이상 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좌절하시고
경찰은 조직원 32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하고 이들의 재산 12억 5천만 원도 동결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추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늘 2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과도하게 높은 전월세 전환율을 이처럼 하향 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정규 시즌을 앞두고 전초전 성격의 컵대회에서 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인 KT의 허웅과 비시즌 FA 최대어 오리온의 이대성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자존심이 걸린 싸움에서 공격과 수비에서 활약한 이대성이 웃었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허운과 이대성의 맞대결로 관심을 끈 경기답게 두 선수는 초반부터 정면 충돌했습니다. 허운보다 10cm 이상 큰 이대성은 신장의 우위를 활용해 허운을 밀착 마크하며 괴롭혔습니다. 허운은 이대성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했고 허운이 막히자 KT는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대성은 패스와 어시스트로 경기를 풀어나갔고 득점 기회가 있으면 거침없이 점수를 올렸습니다. 이대성은 24점 8도움을 기록하며 오리온의 90대 79 승리와 함께 컵대회 4강행을 이끌었습니다. 공을 오래 소유하고 득점 욕심을 낸다는 지적을 받은 이대성은 동료를 먼저 생각하겠다는 다짐처럼 두 경기 평균 7.5개 도움을 기록하며 공약을 실천 중입니다. 허우는 외국인 선수를 활용하며 8개 도움을 기록했지만 10점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허우는 MVP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비시즌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몸을 만들었지만 떨어진 경기 감각과 강력한 수비에 고전했습니다. 프로농구 정규 시즌 개막까지 17일. 대표 스타인 허운과 이대성의 맞대결은 정규 시즌에서도 불꽃을 튀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의 돌풍이 거셉니다. 최근 5연승으로 3위까지 치고 올라 창단 첫 가을 잔치는 물론 정규 시즌 정상까지 가시권에 뒀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는 거의 매일 구단 새 역사를 씁니다. 지난 20일 SK를 꺾고 5연승, 창단 후 처음으로 단독 3위까지 올랐습니다. 17일 처음 단독 4위를 경험한 지 사흘 만에 최고 순위를 갈아치운 겁니다. 이제 위에 남은 상대는 단 2팀. 2위 키움과는 불과 한 경기 차. 1위 NC와도 3.5경기 차밖에 안 됩니다. 창단 첫 가을 야구를 넘어 대권도 노려볼 만합니다. 가을 야구를 첫 번째로 목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더 위로 가는 거는 부가적으로 따라와서 선수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올 시즌 KT의 순위 상승은 팀 성장사의 축소판입니다. 6월까지 8위에서 허덕이다 7월 말 6위로 올라섰고 8월 5위를 찍고 9월 3위로 점프한 게 창단 6년의 꺾은 선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찻잔속 태풍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괴물신인 소영준 등 선발 투수 5명이 가장 안정된 로테이션을 유지하고 로하스, 강백호, 황재균이 축이된 타선은 가장 짜임새 있습니다. 7월 이후 최고 승률을 자랑하며 가장 무서운 팀이 된 KT. 막내의 진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규 시즌 막판 최고 관심거리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본이었는데 사실상 아직은 낮의 길이가 조금 깁니다. 추본을 기점으로 계절의 변화를 인식하게 됐는데요. 내일도 오늘처럼 내륙을 중심으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5도, 봉화는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부와 남부 산간은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고요. 낮에는 20도를 웃돌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은 흐린 가운데 낮부터 비가 내립니다. 제주에서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가끔 구름만 지나며 맑은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한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되고 대구는 23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제주 해안과 영남 해안을 따라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은 내일 낮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저녁에는 그 밖의 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영동의 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배고픈 북극곰 새끼가 물어뜯고 있는 건 검은 비닐봉지. 그마저도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지구 곳곳에서 버린 쓰레기가 북극 해안으로 떠밀려오니 곰들이 그걸 먹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변하지 않으면 저 모습은 북극곰이 아닌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